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이야기부터 할 때 네. 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입니다. 그죠? 반도체 하는데 시원하게 못 올랐지만 네. AI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되니까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고 한미반도체도 강하고 네, 여전히 뭐 반도체는 기본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최근같이 네. 관심도가 높았던 적이 몇 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관심도가 그렇죠. 높았고요. 네. 한 3년 동안에 시장에서 이슈화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반도체 종목을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사야 되느냐 이게 갈림길에서 굉장한 중요한 지점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대부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포트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일도 없고 나머지만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포트가 조금 좋은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포지션이 맞고 네. 그렇죠. 네, 새로 사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분들은 고민이 좀 되는 자리가 아닐까요? 그러면요, 제가 네, 박사님께 물어보세요. 반도체를 가져간다라고 네, 하면 네, 네. 뭘 가져가야 될까요? 뭘 가지고 가느냐?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뭐 소부장 하면 기판,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해서 대장주로 해서 그래도 좀 30%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 딜레마인 게 뭐냐면 삼성전자도 그러하고 하이닉스도 그러하고 소부장의 종목들의 주가 상황을 보더라도 예, 업황 좋고 디램 가격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비전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면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꽤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작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반도체를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수가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근거로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당연히 지수가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타나야지만이 그렇죠. 삼성전자 고점 돌파하고 하이닉스 고점 돌파하고 소부장들도 고점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오겠죠. 내년에 그런 기대감이 있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코스피가 4,200을 넘기 어렵다면 네. 그리고 이제 꿀럭거리고 다시 종목 장세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그죠. 네. 종목 플레이 할 게 많은데 그렇죠. 물론 뭐 가봐야 아는 거고 네. 그렇지만 내년을 본다면 적어도 뭐 5,000 얘기 나옵니다만 4,200은 뚫고 전고점을 향해서 간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는 4,200 뭐 일시적으로 뚫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4,300, 400, 500 가는 현상에서의 모습은 하반기 정도에서의 시장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네. 반도체를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수익이 난다라는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반도체는 내년도 또는 내후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5,000포인트 지수 목표점을 해서 현재 담아가는 형태로의 전략을 가져가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종목의 주가의 흐름을 판단해서 접근하시면 네. 거기에 대한 실망도 크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올 한 해는 삼성전자 5월에 5만 원이었고 뭐 2배 가까이 상승했죠. SK 하이닉스도 연초에 20만 원이었다가 3배 가까이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런 빠른 가격 전개의 흐름이 올해 나타났다고 한다면 내년도에서의 반도체 주가에서의 흐름은 좀 무딘, 완만한, 점진적인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압축하고요. 기존까지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면 대부분 다 올라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좀 압축하고 핵심 종목으로만 끌고 가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압축 핵심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와 네. 하이닉스가 또 다릅니다. 네.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그렇죠.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실적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은 굉장히 크게 현재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20조입니다. 130억 불이니까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1조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의 이번 4분기 예상 실적은 대략 28조라고 합니다. 매출은 영업이익은 14조라고 합니다. 네.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매출 영업이익은 뭐 50% 정도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해서 나타나는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삼성전자는 계속 이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기존까지는 매출 80조에 영업이익이 15조 정도를 추정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19조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마이크론은 올 초에 주가가 60불, 70불이었어요. 지금 260불 3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도 올 초에 주가가 2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최근에 60만 원 넘어가는 흐름에서 한 3배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정확하게 이제 매출 80조에 영업이익 뭐 15조가 됐건 19조가 됐건 15조에서 20조 사이가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 80조에 15조, 19조, 20조라고 쳐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대비해서 50% 수준의 영업이익이 절대값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중이 그렇죠. 네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28조와 14조, 네네. 20조와 11조거든요. 네네. 삼성전자는 80조와 20조라고 추정을 하더라도 20조입니다. 반도체 말고도 많은 부분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내년도 가능성이 하이닉스보다 더 낮다라는 측면이거든요. 네. 낮다는 게 낮다. 아니요. 좋다. 예. 좋다. 투자 관점으로서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개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 삼성전자의 80조에 20조는 지금 현재 내용적 측면에서 따져보게 되면 휴대폰이 그러니까 40, 10% 이제 디스플레이와 하반이 10% 정도 차지하는데요. 네. 대략 한 50대 5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휴대폰 사업 부분이 40조 여기에 이익치는 최근에 5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반도체 부분은 40조 최근에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섰고 이번 분기에는 대략 한 5조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를 들여다봤듯이 반도체가 40조인데 15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0조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개선되는 사항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년도 진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올 초에 5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를 간다라는 가정으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하이닉스형 주도 시장이 아니고 삼성전자형 주도 시장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에서의 진행이 되어질 거고요. 이 과정에서 내용적 측면에서 흐름은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 개선, AP 쪽에서의 안착, 이게 이제 적자 한 20조 정도가 메꿔지는 현상에서 이 부분이 개선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이든 하이닉스이든 반도체 부분에서 현 시점에서 투자로의 진행으로 보유 관점으로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양단의 종목으로 판단을 해보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미래 가치 개선 가능성에 있어서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 말씀하신 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난번에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지수 네. 5천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오르면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들이 가야 지수가 오를 수 있는 거고죠. 네. 지수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느냐 물어보신 이유는 그죠. 지수 함께 가는 종목이니까 그죠.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나 뭐 수급적으로 해서 지수가 뭐 막히고 이러면 삼성 하이닉스가 목표치를 뚫고 가기는 어렵다. 네. 이런 거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와 전자와 닉스 가운데는 전자가 더 우호적이다. 네. 여기 하나 한 발 더 들어가서 제가 앞서 모두에 당장의 흐름에서 또는 뭐 다음 주 한두 달 내의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고점 돌파하고 하이닉스가 고점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주요 매수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사야만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하이닉스는 좀 다릅니다. 외국인이 아니어도 개인이나 기관이 사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네. 때문에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관점이지만 삼성전자만큼은 외국인이 사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 동향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올 초에 최저점 수준이었던 49.6% 외국인의 지분 수준에서의 상황에서 최근에 주가 올라가면서 52.5% 이게 한 대략 한 15조 규모가 됩니다. 한 3% 네. 정도 수준이 한 15조 정도 되는데
52.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52% 수준까지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의 그 외국인 지분율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매매 규모 형태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겠다라는 어떤 그 방향성의 매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관망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응이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11만 원을 돌파하고 12만 원을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맥락은 예를 들면 제가 정리해 보면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적극 매수라기보다는 매수 쪽이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그죠? 네. 이렇게 가자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해해서 가고, 네. 삼성전자가 뭔가 나올 이야기가 많다, 그죠? 많죠. 하이닉스는 사실은 나올 이야기란 게 뭐 HBM 잘 팔린다, 네. 그죠? 그다음에 지금 HBM 뭐 4 쪽으로 해서 뭐 물량이 늘어난다, 새로운 로직 다이의 수율 뭐 이 정도인데 네. 삼성은 말씀하신 파운드리라든지 또 엑시노스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맞습니다. 나올 재료들이 더 많다, 가능성이 더 많다, 그죠? 주가 상승 네. 여력이 있다라고 네. 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부장 단이 항상 고민인데 네. 지금 소부장은 올라올 때 사실은 몇몇 종목만 쏠림으로 뭐 대표적인 게 이스페타시스죠, 그죠? 네. 몇 명만 올라왔고 그나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꽤 변동성을 줬어요, 그죠? 네, 네. 그럼 내년을 바라보면 이들 종목이 지금 같은 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쨌든 투자가 늘면서 소위 뭐 전공종 이런 쪽으로 또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소부장은 두 가지 부류로의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뭐 11만 2천 원 고점 찍고 9만 3천 원 찍고 지금 11만 원 수준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한 20% 조정받고 거의 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건 64만 원 고점 찍고 50만 원 초반까지 갔다 58만 원, 59만 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김 대표님 대단해. 숫자를 그냥 다 외우고 있어, 아닙니다. 그죠?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 보니까요. 차트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 네. 반면에 네. 소부장의 종목들은 한미반도체는 15만 원 갔다 10만 원 찍고 오늘장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아직도 고점 부분까지 올라갈 그 맞아.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원익 IPS는 그나마 좀 덜 빠졌기 때문에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이 오늘 좀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의 종목들이 최근에 한 30% 많게는 40% 정도 고점 대비해서 주가 조정을 맞아요. 받아줬거든요. 지난 11월 7일, 8일 이때 고점 찍고 대부분 한 달여 동안 조정받고 움직임 자체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막 반등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반도체 소부장을 사겠다라고 판단하신다라면 첫 번째 부류에 낙폭이 컸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반등치가 만들어지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전고점 수준 근처까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소부장의 대부분 종목들도 전고점 부근까지의 반등세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종목 내에서 예를 들어서 유진테크라든가 이게 10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7만 한 7천 원 하거든요. 그러면 9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PSK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많이 빠졌습니다. 반등 여력이 있고요. 네. 원익 IPS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한미반도체 15만 원에서 10만 원 내려갔다 이제 11만 원이니까 14 수준까지는 반등 줄 수 있는 여지에서의 낙폭과대 소부장 종목들이 첫 번째 타켓이고요. 낙폭 과대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을 사는데 빠른 시장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사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라면 우리가 흔히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뭐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전공정 내에서는 소재 뭐 장비가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단에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세 공정, 4나노 이하급의 반도체 공정. 다시 말해서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쪽에 협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 소부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전혀 주가의 반응도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최근 1년 내에서의 상황에서 제자리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칩셋 미디어라든가 에이징 랜드라든가 이게 IP, 반도체 IP라고 해서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들 종목들의 흐름은
기존의 D램 업황 호전에 따른 D램과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들이 최근까지 주가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들 그 앞단의 선당 공정 종목들은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년도를 겨냥을 해서 내년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의 업황 개선이 되어지는 측면이랄든지 또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인 그 지출 내역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내에서의 주가가 이제 그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에 반도체 그 산업에 아주 큰 이벤트가 내년 하반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내년 말, 내후년 초에 그 완공이 되거든요. 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면 여의도의 한 3배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1,000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300조 정도 투자를 했고 들어오는 기업은 한 150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삼성의 하이닉스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렇게 될 때 국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변화가 크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변화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소부장 내에서의 국산화율이 대략 몇 %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네. 물어보시는 이유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 이런 게 네. 문제 깔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깔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절반을 뚝 자르면 50%인데 그러면 50%가 되겠느냐? 50%가 안 될 수도 있다. 한 40에서 50%? 30%입니다. 30%. 그러니까 소재는 50%가 조금 넘습니다. 소재는 국산화를 많이 했거든요. 2019년도에 네네. 일본과 그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경쟁하면서 국산화를 많이 했는데 이게 네. 50%가 좀 넘고요. 소재는 뭐 국산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 쪽이 20%가 안 됩니다. 네. 대부분 일본, 미국, 유럽에서 수입해서 쓰거든요. 그럼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어서 집적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공동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생산하고 개발하게 되면 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국산화도 훨씬 더 진행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부장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슈가 불거지는 2, 4분기 이후에 주가 움직임에서 좀 더 강화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년 하반기에 완공 이 부분도 반도체 산업에서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승 가능성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이제 장비 업체들도 들어가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전공정이나 그죠 이런 맞습니다. 장비들인데 그것도 무착되고 좋아진다고 보면 안 되네, 그죠? 기본적으로 좋아지고 수요가 있는데 국내 장비 업체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옥석가리기를 좀 해야 되네요, 그죠? 반면에 소재 쪽은 또 이제 캐파가 늘어나면 좋아진다고 보고. 네, 소재 쪽은 이미 국산화 50% 넘어갔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국산화가 되었고 장비 쪽을 좀 더 예. 국산화 비율을 좀 더 높여가는 쪽으로의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부장 얘기했는데요. 이제 낙폭과대류와 함께 내년에 기대가 되는 뉴선당 공정 이렇게 얘기하셨고 분류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소부장은 최근에 올라온 주식군, 못 올라온 주식군, 그렇죠. 이렇게 구현한다면 지금 얘기한 건 좀 못 올라온 군에 들어갈 수 있고 네. 최근에 올라온 군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스페타 시스템에서 후공정의 일부 업체들, 패키징 이런 쪽, 그죠? 네. 그러면 그런 쪽이 더 흔들리고 계속 가는 게 더 가는 거 아닐까요? 과거에 제가 맨날 과거 얘기 말씀만 경험이죠, 드리는데 우리가 경험인데. 2018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았을 때부터 해서 두 번째 사이클인 21년도 사이클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앞에서 끌고 갔던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네. 소부장 하는데 굳이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갈 때 소부장 내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소재고요. 뭐 부품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품주가 올라가는 형태가 진행되고 소재 다음에 장비주가 보통 움직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부장 이렇게도 네.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최근 내에서 굉장히 핫하게 주가 많이 끌고 왔는데요. 항상 과거 흐름 내에서의 소부장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한 차례 쭉 끌고 왔던 종목이 계속해서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가는 패턴들은
거의 제 기억상에는 그렇구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패턴이 바뀐다라는 음.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소부장이 좀 다를 수 있겠네. 예를 들면 어떤 주도주라고 하면 쉬었다가 주도주가 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방산 가서에서는 에로스페이스나 혹은 로템이 쉰다고 해서 다른 게 올라서 주도주를 확 바꾸고 가지 않아요. 그죠? 쉬었다가 맞습니다. 이제 주도주가 끌고 가는 건데 소부장은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겠다.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네. 주도주는 이제 삼성전 하이닉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소부장은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네. 경우들이 많죠. 2차 전지 이야기를 하죠. 2차 전지는 뭐 최근에 ESS로 그죠? 네. 그래도 기대감과 기대와 우려가 섞여서 먹고 사는 점진적으로 그래도 좋아지는 국면이었는데 네. 그다음에 그 알테오젠이 거래소 가시면서 그죠? 네. 수급으로 에코프로 BM 이런 거에 관심 있다가 느닷없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죠? 계약 네. 취소가 나오면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그 지점부터 좀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배드 뉴스이긴 한데요. 음.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왜냐하면 거예요? 일단 포드 자동차가요. 네. 그 우리가 딱 연상할 때 트럭 큰 차, 픽업. 뭐 픽업 이런 음. 차를 많이 만드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기차도 당연히 큰 차 위주로 해서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을 했었고요. 네. 지금 포기한 거, 그러니까 수주 취소가 되어진 것도 음. 대형차 위주로의 전기차 상용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시장성이 아직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포드차에서 두 건의 계약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납품하는 계약이 있었고요. 이번에 취소된 계약건은 27년 네. 부터 이제 32년까지인가요? 납품하는 계약이었었습니다. 이 취소된 계약건은 27년 계약건입니다. 그래서 이 취소된 내용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아마 취소가 되면 위약금 형태로 어느 정도의 그 커버링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에는 그런 페널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는 그 배드뉴스는 배드뉴스인데 이게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기존에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다. 왜 GM이 전기차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포드도 대형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축소를 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일시적인 내용으로 시장에 영향도를 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계속 취소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어떤 악재로서의 내용들이 앞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계약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거에 올해 최근 1년 동안 어떤 계약을 진행했는지를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약 취소권에 대한 파급력이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약을 해외 기업 대상으로서 계약 체결한 건이 한 8건 정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8건 중에서 4건이 ESS 관련. 그리고 4건은 이제 EV. 예, 자동차 최근 한 거는 이제 ESS 쪽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비슷한 이전까지는 대부분 EV였는데 그렇죠. 예. 올해 최근 1년 동안의 계약 수주권을 보게 되면 ESS 쪽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적 네. 상황이라는 겁니다. 금액은 9조 원이 이 포드사의 규모가 크긴 하지만 추세적 측면에서의 흐름 자체는 ESS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서의 하나의 계약이 취소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충격이 오래가는 충격으로의 시장 영향력보다는 이전 단계에서 계약 취소권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저점 구간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그렇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근 주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고점 말고요. 저점부를 보게 되면 네. 최초의 저점이 28만 원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이 32만 원이었고요. 네. 최근 저점이 38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비슷한데요. LG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단계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앞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성급하게 빠르게 주가 움직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의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난해 워낙 숨가쁘게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잔상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움직이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뭐이 셀업체들도 수주를 할 때 네.
2조 그죠? 보통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옛날 같으면 완전히 뭐 잭팟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잭팟이죠. 이제 근데 10조짜리가 9조 6천억인가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10조짜리가 캔슬됐다니까 와. 그런데 말씀하신 게 전기차를 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네. 그죠? 네, 뭔가 구조조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조정이다, 예견된 일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ESS로의 기대감은 여전히 한편에 살아 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주식을 막 던지고 도망가야 될 꺾이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10조라고 하면 5년, 6년 차 걸쳐서 그 납품을 하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따져보면 네. 한 1조 전에서 2조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한 5%에서 많으면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공감은 하는데요. 네. 공감은 하는데 또 조금 다른 생각 내지는 아기를 해보면 네. 요 뉴스 나오기 며칠 전에 포드가 이제 EV 줄이고 그죠? 네. 뭐 ESS 하고 구조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네, 이미 나왔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2차 전지에 빼꼼한 투자자라면 그럼 포드랑 계약 맺은 데는 취소 물량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대부분의 졸업하면서 다 뉴스를 보고 맞아 이거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발인데. 네. 올 그럼- 8월부터 그 얘기가 있었고요. 네.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 말은 그렇게 보면 지금 포드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사실은 EV를 막 드라이브 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구조 조정하고 하이브리드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나머지 셀 업체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다고는 하나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계약 취소권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있겠죠.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그 보조금 폐지하고 나서 판매 대수가 반절로 떨어졌다라고 해요. 반토막이 났다고 네. 합니다. 당연하겠죠. 보조금 폐지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그 전기차 그 완성도 100%까지의 여한을 늘렸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요. 셀사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ESS 시장이 단순하게 우리가 수주를 얼마 하고 미래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그냥 어렴풋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ESS 시장이 얼마만큼의 확장 가능성과 셀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력기기, 전력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400km 까는데 8조 원이 들어가는데 ESS 저장 장치 1조 원이면은 그 용량만큼의 설비를 할 수 있다. 요 내용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뭐 AI 전력 수요라든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충당되는 전력 소모에 대해서 신규 원전이라든가 신규 전력 설비를 통해서 그 전력 송수신망을 까는 것보다도 ESS 저장 장치를 거기에 설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이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는 어차피 태생적으로 이게 뭐 2030년 우리가 35년을 얘기했지만 30년에 100%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적 측면이었고 전기차 하나만을 가지고 배터리 산업이 커 나가기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커 나가고 다양한 루트로의 전기차 사용차가 늘어나는 과정이 현재 과도기적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에 조금 디테일한 얘기하기 전에 다시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지금 자리에서의 시각,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업종 전략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제가 천천히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주가의 대응의 흐름으로 2차 전지를 바라보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점으로의 이유는 리튬 가격이 핵심입니다. 아마 시간이 되시면 리튬 가격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리튬 가격 차트가 많이 공개가 돼 있거든요. 리튬 가격의 가격 흐름과 2차 전지의 주가 흐름을 대비해서 딱 놓고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튬 가격이 최근에 올해에서의 고점 그러니까 톤당 92,000, 93,000 위안을 살짝 돌파했어요. 근데 과거 2차 전지 업종 23년도에 고점을 찍을 때 60만 위안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원자재 가격 수요의 증가로 주가가 이상하게 가격이 뛴 거고요. 통상적으로 최근 10년 내에서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배터리 생산성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리튬 가격의 평균 가격의 수준을 보게 되면 10만 위안 내외 가격이었습니다. 올해 6월이 5만 위안으로 최저점이었고요. 주가도 그때 그 2차전지 업종의 주가가 최저점이었고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이 동조화 현상의 기본적인 요인은 소재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그 물량이 들어오면 바로 원자재를 사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1년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6개월에 1년치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된 창고에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으로 또는 손실로 그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연지 소재사, 셀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올 초까지 적자 규모의 누적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재고 자산에 대한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60만 위안에 샀던 그 소재가 리튬 가격이 시장에서 평가가 10만 위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손실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재무 가치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났던 거고요. 왜냐하면 매출 수준에서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최근 3개년도의 흐름에서. 여기에서 이익치 부분이 급감했다가 최근에 늘어나는 것은 리튬 가격이 다시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 대한 이익금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금 9만 위안 위아래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10만 위안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연지 주가에서의 흐름도 점진적 흐름에서의 가격 차를 보여주는 현상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ESS라든가 또 로봇에 쓰이는 전지라든가 이런 확장성을 두고 이슈가 계속 발현되면 주가가 조금씩 레벨업 되어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지금부터는 좀 시간을 가지고 투자의 관점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리튬 가격의 동향을 보면서 대응하면 된다. 리튬 가격이 이전처럼 단기적으로 60만 불 가긴 어렵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회복과 업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다. 리튬 가격하고 또 주목해야 될 게 그럼 뭡니까? 네. ESS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핵심적인 그렇죠. 이슈이자 재료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이고요. 예. 리튬 가격과 ESS 부분을 병행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봇 산업이 최근에 계속 확장적으로 이슈화되고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로봇의 배터리가 장착되는데 이게 1시간 반 많으면 2시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봇에 사용되는 전지에 대한 효율성 이게 좀 더 확장되는 왜냐하면 1시간 반, 2시간 사용하는 전지를 달고 로봇을 우리가 사용하기는 쉽지 어렵거든요. 계속 그 시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배터리를. 그래서 로봇이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좀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사람처럼 네. 사람 하루 3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3끼 먹고 요즘 2끼도 먹고 하루 종일 일하지만 네. 로봇이 글쎄요. 이 공장에서 공장 자동화 24시간 하는 로봇이야 뭐 전화를 연결하면 되고 네. 나머지 지금 청소기를 생각해 보면 그죠? 네. 청소기나 이렇게 뭐 식당에 이렇게 무인 로봇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 쓰고 차지하고 네. 그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까지 수요가 예를 들면 인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시간을 높여야 되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소모량이 많고 네. 시간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화되고 시간 효율성을 높이는 전지로의 확장. 이것도 하나의 그렇죠. 아니 물론 올려야죠. 올려야 되고 말씀이질 않아요. 그런 어떤 지금과 같은 그런 소위 뭐 청소기 충전하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성능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이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결국 이제 차세대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뭐 전고체 말고는 얘기가 나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고체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가능성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예. 국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기 때문에 네. ESS와 리튬 가격과 전고체 산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요. 공매도 이런 것도 관련 있습니까? 종목별로는? 공매도 최근에 이제 이사연지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승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공매도가 감소되거나 일부 해소가 아니고 환매수로의 전환이 되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사연지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 LNF를 제외하고 네. LNF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공매도 규모가 연초 대비해서 현 수준이거나 일부 포스코프 체인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는 현상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올라서 공매도를 새로 친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쌓여 있는 공매도 물량을 말씀하시는 네, 거고. 쌓여있는 물량이 네.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규모
5% 이상이거든요. 네. 작지 않은 규모의 네. 공매도 규모인데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승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로봇 얘기하셨는데 네. AI에 관련된 지금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죠? 이런 수요가 그것도 물론 ESS인데 기대감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지금은 기대감인데 가시화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 가시화라기보다는 음. 지금 현실에서 ESS 관련해서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대체제라고 지금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그 주가 반응의 이슈일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kg를 까는데 송배선 라인의 금액이 100억 정도, 8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 금액 대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해당 구역에 설치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금까지는 ESS 하면 해외에서 수주하는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로의 주가에 반응하는 형태였는데 국내에서도 이 부분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 전력이 필요한 요소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크다고 보죠. 2차 전지에 대한 김대중 대표님의 시각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대응해라. 네. 네, 이 말씀이었는데요. 네. 그러면 뭐 달라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줄여라. 올라올 때마다 패라.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뭐 과감하게 막 사기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약간의 트레이딩 성격으로 보고 떨어질 때 사서 일정 부분 올라오면 팔고 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같이 그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은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스무스하게 우상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유해서 그냥 끌고 가는 형태 전략적 대응이 가장 효율적 판단에서의 접근일 것 같기 때문에 네. 이사인지는 당분간에 의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형태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있는 보유 종목, 보유 수량 또는 일부 편입해서 그냥 가지고 가시는 그냥 주가의 상황을 매일매일 체크하지 마시고 한 달 뒤에 열어보면 좀 올라가 있고 한 달 뒤에 열어보면 좀 더 올라가 있고 이런 현상에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네. 방식이네. 그러면 셀하고 소재를 나눠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좀. 탄력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최근에 종목 흐름이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재사 중에서 3-4개 종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피첼, LNF 이 정도 네. 선에서 소재사의 흐름들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셀사는 뭐 LG에너솔루션 하나 정도가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에 SDI 정도 흐름이 유망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5종목으로 압축해서 판단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에코프로 그죠? 이거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 네. 알테오젠의 빈자리와 함께 사실은 양극재 쪽은 뭐 말씀하신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피첼 다 회복세잖아요, 그죠? 회복세이고 에코프로는 특별히 좀 수급적 요인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에코프로의 향기, 추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도 실제로 무슨 사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죠? 무슨 해외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죠?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기대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장에서 에코프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최근에 아주 핫하게 주가가 그렇죠.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점 대비 최근 상승률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포스코피첼이 1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LNF가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가 포스코피첼으로 10만 원에서 26만 원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BM이 8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2.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가 상승률도 이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의 2.5배 수준에서의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유독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기존의 다른 종목이 움직일 때 안 움직이다가 최근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에코프로가 눈에 띄게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대한 상승률에 대한 그 우리가 느낌이 강하게 접수가 되는데 실제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비슷합니다. 다른 종목의 주가 상황과. 그래서 에코프로가 탄력적이고 투자 가치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주가 흐름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네, 거꾸로가 차별화돼서 다른 기업들과 다 달리 한 단계 더 업사이드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뭔가 좀 뒤늦게 늦출발했죠. 늦출발해서 그런 키 맞추기를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됐고, 맞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 질문은 결국은 핵심은 이제 지금은 ESS를 볼 수밖에 없는데 셀 쪽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고 ESS를 주목하다 보니까 ESS와 관련된 셀이나 소재가 아닌 다른 쪽의 얘기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뭐 같이 갈 뭐 한중 NCS라든지 뭐 P엔트라든지 뭐 이런 케이스 혹은 이제 뭐 그 시스템 만드는 업체들. 네. 그런 쪽으로 혹시 뭐 아이디어 있습니까? ESS 관련해서 케이스를 만드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도 서시스템은 이제 그 저기 모듈. 그 저기 네. 금속으로 된 예. 거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네.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기업도 또 있고 그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들도 앞으로는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시스템이 실적이라든가 내용적 측면은 가장 그 최선호도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관한 얘기 서두를 거 없다.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비중으로 보면 지금 대충 그런 2차 전지를 전체 포션에서 몇 % 정도 가져가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본다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2차 전지에 국한되어서 퍼센테이지를 가져가기보다는 성장 섹터로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이되 시간을 가지고 그렇죠. 접근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성장 섹터의 주가가 이제 당분간에 의해서 조금은 기간 조정 아니면 일부 가격 조정 진행이 되어야 되는 지점에 딱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기존의 성장 섹터에 대해서 30% 비중으로 접근했다라면 반도체 50, 성장 30, 그다음에 선호주 20으로 가져갔다라면 성장 30에 적당히 알아서 넣어라. 30에 한 20 정도로 좀 줄여야 되는 현 시점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죠. 연말 연초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뭐 12월 장도 사실은 뭐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그죠. 네. 뭐 AI 버블론, 뭐 일본의 금리 인상, 뭐 또 뭐 있었어요. 뭐 경제 지표, 네. 소비자 물가지수 잘 나왔는데 믿을 수 없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꽤 좀 생각보다는 그죠? 네. 많이 못 올라왔는데 다행히 약재들은 거칩니다만 그러니까요. 12월에 불을 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죠? 연말장 일단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서 넘어갈까요? 먼저 가장 걱정했던 일본의 금리 인상이 무난하게 넘어가는 듯해서 그러니까요. 네. 크게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가 많이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통상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라서 12월장 긍정적 기대감을 많이 가져요. 근데 기관들이 통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이후 그러니까 1월 초까지 북클로징을 해서 매매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 채권 시장 기준으로 해서 12월장은 좀 손 놓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클로징 시켜놓고 수익률도 확정시켜 놓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기대했던 12월장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한번 시장을 12월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상승한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빨간색을 보여줬던 월이 5번 있었고 파란색이 5번 있더라고요. 연도가? 네, 맞습니다. 10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 월이 아니라 년이. 네. 네. 그러니까 5번 오르고 5번 떨어졌다. 맞습니다. 반면에 1월장은 7번이 오르고 3번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1월장이 1월이 훨씬 더 확률이 높네요. 네, 확률 높고요. 그럼 미국으로 돌려서 미국 시장은 어떠했는가 나스닥 기준을 한번 살펴봤더니 미국은 우리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장은 8번 상승했고 12월장은 6번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한 번씩 더 그 상승한 월이 지난 10년 통계 동안에 많았다라는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시장의 12월에 대한 기대감은 뭐 이미 12월이 다 지나갔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어지는 형태로 진행되어질 것 같고 1월장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측면으로의 접근이 가능하죠. 당장 외국인들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여름에 엄청 사면서 지수를 우리가 이제 대선 이후에 그죠? 네. 네, 한국의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외국인들 사고 오른 거잖아요. 주가 올랐는데 4천 맞습니다. 왔는데
11월에 역대급으로 매도를 했고요. 맞습니다. 11월에 14조, 15조 네, 그 정도 순매도. 맞습니다. 12월 들어서 3조까지 순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 제가 이제 어제 체크한 거는 이제 거의 순매도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스탠스냐? 네. 뭐 외국인들은 뭐 AI 걱정인가요? 환율 걱정인가요? 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채권. 시장, 채권 네, 시장의 흐름 때문에 그렇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5월부터 외국인들이 5, 6, 7, 8 네. 8월 초까지 해서 한 20조 좀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8월 조정 받으면서 일부 매도 한 2조 원 정도 매도했고요. 90, 10월 중반까지 이때까지 한 2, 3조 정도 매수를 추가로 하는 형태에서 10월 중순부터 한 13, 14조 또 매도를 보여주는 형태로 네.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 6, 7, 8 시장을 끌고 가는 형태로의 외국인 매수에서 지수가 움직였다면 이후에 10월 중순, 11월부터는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좀 조정받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럼 외국인이 매도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판단하면 이때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상품은 채권 수익률이었습니다. 3년 국채 수익률이 지난 5월, 6월, 7월 이때 2.34% 정도 수준에서 이게 거의 3%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급격하게 채권 금리가 수익률 자체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측면의 관점에서 한국 시장에 돈을 빼는 측면에서 한국 시장 매도로의 진행이 되어졌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환율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외국인의 한국 시장에 대한 조금 관망, 일부 자금 매수 이런 과정들이 시장의 지수 상승에 걸림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환율은요. 환율이 걱정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의 뭐 지금 뉴노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하고의 경제에서의 네. 협의 이후 하면 사실 급격하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구조적인 요인이래. 그러면서 지금 1,300 뭐 60원, 80원 이게 거의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1,480원. 그러니까 최근에 1,470원 라인이 그래도 박스권의 상단부였는데요. 네. 요 박스권 상단부를 지금 돌파하려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반, 한 달 동안에 1,450원에 1,470원 사이에서 계속 상단부에서의 가격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러운 환율 상황에서의 진행도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의 전반의 여건들을 보게 되면 환율 부담스럽죠. 그리고 한국의 국채시장에서의 흐름도 지금 상당히 높은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올 만한 그 금융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조금은 이전과는 다르다. 요게 그 시장에 대한 전반의 그 분위기를 이제 긍정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죠. 네. 반면에 긍정적인 해석을 또 하면 예탁감은 지금 되게 좋아요. 지난번에 78조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예탁감이 늘었잖아요. 네. 83조, 지금 82조, 그렇죠? 대기 자금은 충분하다는 거 아니? 뭔가 트리거만 되면 사실은 들어올 수급은 있다는 거 아닐까요? 긍정적인 요인 한 두 가지 쯤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예탁금 이제 후행적 지표이기 때문에 예. 지수가 올라가면 예탁금 늘어나는 게 당연한데 그렇죠. 네. 최근 단기 예탁금 규모 측면에서 보면 지난 10월 말 11월 초 고점을 찍기 이전 단계에서 한 85조까지 예탁금이 쭉 늘어났었습니다. 네. 50조에서 쭉 올라오면서 85조까지 늘어왔거든요. 근데 85조, 86조 뭐 요 근처 그 수준에서의 고점부 찍고 지금 80조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후행적이기 때문에 지수 고점 돌파하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70조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좀 부담 좀 시장에 대한 상승 동력이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탁금은 현재 수준까지는 좀 지켜보는 측면. 아직은 뭐 줄어들거나 시장의 그 분위기를 아래쪽으로 보는 시장의 전반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요인의 또 하나면은 기관의 매수가 예전과 같지 않게 시장에 강하게 들어오는 면모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렇대요. 예. 네, 기관들이 원래 시장에 좀 미적지근한 형태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주도적 성향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선제적 매수인 것 같아요. 선제적 매수라는 게 뭐냐면 연기금이 대략 한 1,000조 정도 국내외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요. 500조는 해외, 500조는 국내에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는 한 15% 정도, 150조 정도 투자합니다. 반면에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35%, 350조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15% 투자하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준을 못 넘어가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2% 정도만 유연성 두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관이 먼저 사는 형태로 최근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풀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로의 시장 진행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그래서 예탁금 부분이 살아 있고 아직은,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시장을 버팀목과 어떤 추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외국인의 매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과 부정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대중 대표님의 투자 관심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꼭 연말장 산타랠리 연말랠리가 아니고 그죠? 그렇죠. 내년까지를 바라보면서 좋게 보는 기업들 좀 구별해서 알려주세요.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시장에 접목시켜서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나스닥 위주로의 그 지수와 종목에 대한 내용들 많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승할지 조정받을지 아직 애매한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우 지수를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쉬고는 있지만 트렌드 자체가 상승 트렌드로의 전환점이 되어졌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스닥과 다우 지수에 물론 지수 산정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종목 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가치주와 기술주로의 그 대변되는 해석으로의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국내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국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최근까지 흐름에 있어서 뭐 작은 종목들 말고요. 큰 주식 내에서의 종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제 먼저 벤치마크 지수를 딱 놓고 봐서 지수와 동조화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수하고 비슷하게 그 형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융주도 지수하고 비슷합니다. 최근에 고점 찍고 조정받다가 또 고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들. 그리고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약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 조방원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지수 상위권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들 좀 약한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지수보다 센 종목들이 있어요. 지수보다도 더 월등하게 가격의 측면이 뭐 고점 돌파 내지는 고점 돌파 이후에 잠깐 쉬는 이 종목이 자동차 종목이다. 현대차 보면 길게 보면 고점 돌파하고 지수보다 센 흐름이거든요. 여기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지수 대비해서 세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 삼성물산도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현대차, 한국전력, 삼성물산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다른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적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흐름에서의 종목 간 내용을 보게 되면 가치주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다우지수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내년장 상황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이는 장이겠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잠깐 쉬어가는 흐름을 가치주가 받쳐주면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형태로의 이들 종목이 시총 상위로 다시 올라오는 형태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가치주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다시피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유통, 석유화학 뭐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가치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최근까지 해서 많이 올라왔던 조방원 종목들은 좀 쉬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지 않았던 석유화학이라든가 유통주는 좀 올라왔죠. 뭐 이런 최근에 움직이지 않았던 가치주 내에서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주가 상승에서의 내년 초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한 발 더 들어가서 가치주 내에서도 구분되어진 섹터를 판단하면 경기민감, 경기회복 가치주들이 내년장에서 상반기에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로봇이나 바이오나 뭐 우주항공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런 거는 로봇이나 우주항공 쪽은 테마성으로 보세요? 우주항공은 테마주고요. 그렇죠. 근데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테마주로 봐야 돼요. 그렇죠. 테마주의 개념이고 좀 더 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서의 로봇주의 아주 민감한 흐름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선주에서 한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조선주의 리딩 컴퍼니라고 해서 한국조선해양이 버티는 상황에서의 흐름에서 기자재단에서 작은 종목들이 강세 현상을 보여줬던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피날레 구간에서의 흐름들이거든요. 최근에 현대무백사라든가
그리고 가벼운 로봇주들이 최근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로봇주도 이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51만 원 하회하면서 추세적으로 일단 쉬어가는 흐름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러면 바이오주도 반등 주더라도 이거 일시적인 반등이고 추세를 바꾸는 흐름에서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라고 측면이 해석이 돼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성장 섹터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 가치주는 좀 더 올라가는 형태로의 진행들, 특히 경기 민감, 경기 회복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연말 연초 대응 전략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